예, 안녕하십니까. 환상의 나라 이 특강의 제7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른바 강제동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본은 태평양 전쟁기에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군인과 군속으로 또 노무자로 강제 동원했다. 좀 더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강제 연행했다, 납치했다, 그리고 노예로서 혹사했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집단 기억, 오늘날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심각하게 규정하고 있고 때때로 양국 간에 심각한 어떤 그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이 주제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납치당했다, 연행당했다, 노예로 혹사당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노예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그 시대를 노예로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기억이 이 양국 간의 정치 외교 관계를 심각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은 노예 기억의 정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제는 1939년부터 45년까지 약 한 72만 명의 노무자들을 일본의 탄광이나 공장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 한 24만 명의 군인과 군속을 동원을 했습니다. 군인과 군속 가운데는 약 한 2만 4천 명이, 한 2만 2천 명이 사망한 걸로 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약 한 72만 명의 노무자, 노무 동원 가운데는 몇 명이나 인명이 희생된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한 5년 전에, 한 10년 전에, 지난 2005년에 제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군인, 군속, 노무자로 동원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구술을 받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작업은 당시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순수 연구자로서의 관심에 의해서 약 한 50여 명의 노무자들과 또는 군인, 군속으로의 그 피동원 경험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일본에 갔다 온 이야기, 노무자로 갔다 온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청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울기부터 시작합니다. 면사무소에 오라 해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냥 납치해서 하다시피 데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시간씩, 2시간씩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평소 얼마나 일본을 가고 싶었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은 나는 주말에 일요일 날 그 숙소에서 벌어지는 조선인들 노무자들끼리의 그 노름,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으로 가야지 하는, 모아야지, 자기가 얼마나 근검 성실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주말에 나와서 뭐 팥죽을 사 먹었다든가 영화관을 봤다든가 또는 뭐 심지어는 일본 여자들하고 처녀들하고 데이트도 했다든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용돈을 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을 연장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보통은 초기에 일본 회사가 이제 노무자를 모집을 하거나 또는 총독부가 이제 관 알선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는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은 다시 본인이 원하면 또 2년을 그 연장을 해서 4년간 있을 수 있는데,
그 4년간이나 그 이 길을 자청이라기보다 계약 연장에 동의한 사람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은의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간섭해서 따져볼 수도 없고, 그냥 여러 한 50명을 쭉 듣다 보면은 대체로 전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은 나름대로 건강합니다. 힘든 시절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지만 잘 버텨냈다. 일본 사람들이 차별을 했지만은 당당하게 맞섰다. 그리고 돈을 받아서는 본가에 송금을 해서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됐다. 그렇게 정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일본으로의 그 노무동원을 강제동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을 신고를 하면은 일정한 금액으로 초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일률적으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정언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면서 노예 기억이 형성되고 있는 그 현장을 저는 목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만들어진 약 한 50명과의 그 구술 기록을 아직 정리해서 책으로 내고 있지 못해가지고 저로서는 부담이 큽니다만은, 이후 같이 구술에 참가했던 저희 동료 연구자 가운데 이우연 박사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일본 광산협회가 1940년에 반도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보고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1939년부터 한반도에서 조선인 광부들이 일본에 광산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관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 한 40개 탄광이나 광산, 거의 광산이라 하면 금광이나 은광을 가리킵니다. 또는 구리광산. 이 40개 그 광산에 종사하고 있는 조선인 탄광부들의 1개월 평균 임금이었다 한가. 대체로 80원 엔 전후입니다. 이거는 당시 한반도에서의 임금보다도 한 2배 정도 되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무 모집에 응해서 일본으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중에 평균 저금이 얼마냐. 이 저금은 당시 조선인이고 일본인이고 다 그냥 전시경제 하에서는 강제저축을 일정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가의 송금이 얼마인가 이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이 한바라고 불리는 집단 숙소에서 이제 식비, 이것을 각각 하니까 차액이 얼마다. 이 차액을 가지고 이제 주말에 외출도 하고 이제 팥죽도 사 먹고 영화관도 가고 연극도 보러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하는 그러한 비용. 평균적으로 보면은 중간에 생략을 하고 전국적으로 월 평균 임금의 한 18%가 저금, 34%가 송금, 식비가 21%, 차액이 한 25%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우연 박사가 이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시기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과 민족 간 격차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해방된 지가 벌써 70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런 논문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기억, 구호, 정치적 슬로건, 명분, 그런 것만 안무를 했지, 원자료들을 수집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근로 조건이 어떤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학술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일본에서도 드물고, 일본에서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그만큼 이 학술적인 분석이 뒤처진 정치적 기억이 난무했던 그와 같은 영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우연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요,
그러면 이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저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 같은 광산에서 또는 같은 탄광에서 여기는 그 명치광업소 적지탄광이라는 곳에 1급, 하루 1급을 비교하면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격차가 있습니다. 조선인은 1944년 하반기에는 4.31N, 일본인은 4.44N, 임금 격차가 2.9%가 납니다. 45년이 되면 임금 격차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탄광으로 가면 임금 격차가 좀 큽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944년 평균인데요. 이 조선인은 4.127, 일본인은 4.998, 임금 격차가 17.4%가 나는데 45년이 되면 여기 13.9%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는 탄광별로 다양했는데 격차가 많을 때는 17%까지 있었다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추세였다. 근데 이 임금 격차는 어디에 기초가 있는가, 원인이 있는가 하면 숙련의 수준의 차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정언을 보면은 탄광이나 강산에서의 임금은 성과급입니다. 하나의 작업반 내에서 일종의 도급으로, 성과급으로 이렇게 지급되는데 그 광부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숙련의 정도가 점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오래 일한 사람과 그다음에 광산에 금방 들어간 사람이 채탄을 하거나 이런 광석을 캐는데 숙련에 큰 차이가 있죠. 심한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월급의 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숙련의 격차를 반영할 뿐이고 조선인의 숙련이 높아짐에 따라서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연 박사의 결론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 체계는 동일을 했고 격차가 있었던 것은 이것은 숙련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전혀 뭐 돈을 받지 않았다든가 월급을 받지 못했다든가 일본인에 비해서 형편없이 차별적인 임금을 받았다. 뭐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그 교과서상의 서술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 한 70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을 노예적으로 사역을 했다면은 이거는 거기에 따른 노예 사역에 대한 감시 비용이나 그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결코 그 타산을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전시 체제였고 노동자의 임금 자체가 행정 당국의 엄격한 관리 하에 있었고 그래서 소위 그 후방 총후의 그 전폭적인 어떤 전쟁 협력과 평화를 위해서도 이 모든 노무 조건이 일일이 통제되고 있을 때 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한국인들이 노예처럼 사역당했다는 것은 개별 회사 단위로서도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체제의 기본 정책하고도 맞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탄광에서 노동은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재해율이 1%나 됩니다. 100명이 가면 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지금 오늘날의 수준에 비한다면 무려 한 40, 50배 높은 그와 같은 당시의 작업 환경이 그렇습니다. 탄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조선이든 일본이든 높은 재해율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그럼 무사히 2년간 계약 기간을 마치면 일본인의 경우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집 한 채 사고 그다음에 논밭을 마련하고 있는 빚도 청산하고 한 살림 그래도 마련하는 것이 탄광에서의 광산에서의 노동이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전을 하고 당시 일본에 남아있던 약 한 30만 명 정도의 조선인의 징용자들이 귀국을 할 때 여러 가지 임금 관계가 정산이 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무려 한 6만 명 가까이 밝혀진 바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6만 명의 노무자들에 관해서 임금이 완전히 정산되지 않거나 또는 상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험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은 채 있었다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 군속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일본인 병사들과 분리되어 가지고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약 한 11만 명의 군인 군속들의 월급이 이렇게 정산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이후에 불씨가
남았다 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지. 근데 이거는 엄격히 말해서 한 개인이 일본 정부나 일본 회사나 기관에 대해서 갖는 순수 일종의 민간의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곧바로 청구하면은 이것은 지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후 정치적으로 정폭이 되고 이용이 되면서 정폭이 되고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오늘 한국인들의 노예 기억이 형성되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장차 쓰게 될 이 문제에 관한 제 책에서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불거지게 된 것은 1965년 양국 간의 그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하기 위한 양국 간의 회담이 무려 14년간이나 이루어졌어요. 1952년부터 참 그 세계 외교 역사상 가장 지루하고 지루했던 그 논쟁의 역사 14년간 무려 본회담, 부속회담 합해서 1000회 이상의 회의가 열렸던 것인데 거기서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양국 간의 논쟁거리가 이 청구권이었습니다. 이 청구권. 근데 이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 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고 식민지 피해에 따른 지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8개 항목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고 총 금액이 어느 정도다 그런 정도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는데 지난 2005년에 정부가 몇 가지 이유로 당시 그 양국 간의 외교 회담 교섭에 관한 문서를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세하게 그 내역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제시한 그 청구권의 내역이 알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일본 정부가 또 어떻게 또 그 대답을 했고 대응을 했는가가 자세하게 이렇게 알게 됐어요. 한국 정부가 그 문서에 의하면은 조선은행을 통해서 반출한 그 지금 금덩어리 246톤 등을 반환해라.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국 관련 여러 가지 우편저금, 진채랑 해서 환인데 환저금, 간이생명보 당시 그 일제하에서 한국인들이 그 우체국을 통해서 저금한 거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보험 든 거 있고 이것은 전부 일본 대장성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돌려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5년 8월 이후에 조선에서 환 또는 송금, 일본으로 송금된 금품을 반환해라. 또 45년 8월 9일 이후에 한반도에 조선의 본사, 본점, 사무소를 둔 그 은행, 회사 등 기관의 일본 지점의 재산을 반환해라. 뭐 이런. 그 다음에 한국인 또는 한국의 법인이 일본인 또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소지한 각종 채권이 있다. 국채, 지방채, 사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직용 한국인의 미수금, 그리고 피직용 피해를 보상해라. 사망자에 대해서 $1650, 부상자 $2000, 생존자 $200.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근무한 약 한 5만 5천 명의 그 한국인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 관리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연금을 또 일시금으로 지급해라. 뭐 이런 식에서 다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그 정부의 대표는 2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우체국을 통해서 저금한 여러 가지 저금이나 보험 이거는 당연히 한국에 지급할 이의 없다. 그다음에 5번 가운데서도 피직용 한국인의 미수금 미수금에 대해서 그리고 피직용 피해 보상자에 대해서 이것도 일본이 응할 용의가 있다. 근데 나머지는 응할 수 없다. 이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근데 일본 정부는 참 매우 기민하게도 이미 1946년에 장차 한국으로부터 제기될 이 피직용 자들에 대한 그 미불 임금이나 위로금에 대한 청구에 대비해서 그 전국의 각 그 회사
공장, 회사, 공장 탐방 등에 대해서 그런 미불금을 전부 금융기관에 공탁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게 하면 약 한 6만여 명의 다 합해서 한 2천만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에 있는 우편재금까지 합해서 도합해서 한 2천만 달러 정도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지불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데 나머지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좀 뭐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연구자로서 그죠? 국적에 구애되지 않는 연구자로서 이 논쟁사를 자세히 읽어본 결과 한국 정부의 요구가 무리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금원을 반출했다고 했는데요. 이 일정기 때 한국에서 생산되는 금원은 미국인과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소유였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대한제국기에 그 금원광의 그 특권들이 전부 그 미국인과 영국인과 프랑스인들에게 불화가 됐어요. 나중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할 때도 그 외국인의 권리는 다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1937년까지 한국에서 생산되는 금과 은은 전부 외국인 소유예요. 일본인과 영국인과 프랑스인 소유있고 이들은 일본 정부가 금을 매수할 때 거기다 판 겁니다. 뭐 다른 나라에 팔면 수속도 복잡하고 뭐죠 가격도 반드시 맞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니까 그렇게 다 판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문서를 작성한 한국의 관리나 여기에 참가한 경제학자들은 이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은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뭔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과 은은 시장 거래가 될 수 없는 국가 경제상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물품인데 왜 반출했냐 이런 이유죠. 그 다음에는 이 조선의 본사 본점이 있는 회사나 은행의 일본 지점의 재산은 한국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도 제가 보기엔 좀 무리하다. 한국 정부의 그 요구를 보면은 조선 총독부와 일본은 법 영역을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법이 달랐다. 따라서 조선 총독부는 일본 정부와 구분되는 별개의 권력 통치 기구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좀 무리한 이야기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조선 총독부가 의 각종 법 체계는 일본 의회가 정한 상위법에 규정되는 일본의 지방 행정 하나의 단위였고, 그리고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라고는 하나 일본인 회사다. 그래서 일본인 회사끼리의 거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원상을 복구할 권리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조선이 일제가 지배한 조선이 일본 본토와 구분되는 법 영역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 한국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은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은 해방 당시 일본이 남북한에 놓고 간 재산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당시 남조선에 남겨진 일본의 재산이 토탈 한 22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북조선, 오늘날 북한에 남겨진 것이 한 29억 달러, 이게 52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역시 1946년이 돼서 일본은 당시 GHQ 일본을 지배한 메가더 사령부와 협의를 해서 한국에 두고 온, 해외에 두고 온 그들의 재산이 얼마인가를 천천히 조사를 합니다. 그때 한국에 관한 조사 결과가 그 당시 메가더 사령부의 미군들도 참가하고 해서 이런 식의 결론을 냈습니다. 22억 달러, 29억 달러고 1952년부터 양국 간의 외교 교섭이 시작될 때 한국 정부의 대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남한에 남겨진 이 재산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을, 일본의 권리를 일본이 포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 잘 알다시피 이것을 미군정이 몰수를 했죠.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46년 3월부로 한국에 사는 모든 일본인을 다 일본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을 하면서 그들의 개인 재산 한 4억 9천만 달러까지도 다 몰수를 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고 사회재산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무슨 이유로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약 한 70만 명의 일본인을 모조리 추방을 했으며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명돼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몇 가지 불가피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걸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만국공법에 특히 그 헤이그 국제평화조약에 위반된다. 전쟁이 졌다고 해서 특히 개인의 재산까지 이렇게 빼앗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일본 정부는 계속 미국에 항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일 회담이 열리게 되자 한국은 한국에 놓고 간 일본인 재산을 전부 대한 일본의 권리를 포기를 해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그 22억 달러에 상당하는 어떤 그 권리를 상각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것이 그 앞서 이야기한 이와 같은 그 대일 청구 팔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언의 반을 반환하라는 것이 한 8억 달러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종 징용 피해 이런 거 다 합하면 3억 6천 됩니다. 나머지가 또 한 8억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유로 작성된 문서를 제1공화국이 붕괴를 하고 제2공화국도 붕괴하고 제3공화국 이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서 근데 1957년에 일본이 이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57년 일본이 그렇게 포기 선언을 할 때 한국 정부도 그냥 맞서서 그냥 이 민간인의 그 재산에 관한 그 청구권은 그대로 뭐 정부가 포기할 권리가 없으니까 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하면서 양국이 그냥 정정당당하게 광명정대하게 국교 재개 교섭을 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정권이 그 몇 차례 큰 정변이 있으면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이전 정부부터 내려오는 이런 자료를 들이대면서 일본에 대고 무려 한 27억 달러가 가까운 어떤 그 청구권 배상을 요구를 했는데 일본은 고작 준다는 게 한 2천만 달러 정도는 줄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그 외교적 교섭이 서로 혼란을, 탈출구를 찾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드디어, 62년인가 3년에, 양국의 순대들이 만나가지고, 이게 3억 달러로 이렇게 결착을 보죠. 3억 달러. 그때 전국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거센 어떤 국민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고작 3억 달러를 받아내는 굴욕 외교다, 밀실 외교다, 이러면서 말이죠. 줄 사람은 2천만 달러밖에 줄 생각이 없는데, 이거 한국이 당연히 가져갈 돈이다. 근데, 요거는 27억 달러 했고, 어렵사리 3억 달러로 합의를 보면서 청구권 및 경제협력 자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이 경제개발을 한다니까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청구권 및 경제협력 자금인데 각각의 돈은 얼마인지 구분하지 말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일괄 타협을 봐가지고 그 3억 달러의 타협을 봐서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시켰던 거예요. 그 당시 정부가 그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64년에 전국적으로 특히 대학가에서 말이죠. 대학 교수들이 굴욕 외교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또 선동을 하고 길거리에는 4.19 이후에 최대의 군중 시위가 열리고 그러고서 결국 박정희 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시위대를 진압을 하고 그렇게 해서 65년대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이후에도 두고두고 해명돼야 될 어떤 많은 어떤 특수한 정신사적 어떤 현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생 독립국이 국가의 명예를 생각해서 또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을 해서 과연 그렇게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를 돈으로 청산해서 해야 될 문제였는가? 그런 예가 세계 어느 다른 나라에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1년에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40개 연합국 가운데서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 4개 국가가, 동남아시아 국가가 있었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국은 아예 일본에 대한 배상을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국이 뭐 과거사 문제를 갖고 돈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중국의 자존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한국인들은 정부도 그렇거니와 정부가 8개항을 내건 것은 불가피하게 어떤 외교적인 어떤 상각을 일본의 권리를 상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떤 방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어렵사리 십몇 년간의 회담 결과 성사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식민지 지배를 상당한 금액의 거래로 청산되었다고 믿었을 때 이러한 물질주의적 어떤 동향이나 특질은 어디에 기원하고 있는가? 상당히 앞으로 많은 연구와 해명이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징용이나 피해자들이 살아있었을 테고 실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렇게까지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참 하나의 수수께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된 거는 정부가 3억 달러의 청산 자금을 받고 나서도 이거를 곧바로 일본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당시 약 한 6만여 명 그리고 한 10만여 명의 군인 군속 노무자들의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돌려주는 게 75년도입니다. 청구권이라고 해서 돈이 그냥 온 것은 아니고 산업 물자나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갖고 고속도로도 놓고 소양강 댐도 건설하고 포항제철도 연간 한 3천만 불씩 설비가나 물자가 들어와서 한 10년간 들어왔는데요. 따라서 그 물자 가운데 민간에게 판매하는 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자들을 통해서 조성된 이 한국 화폐를 청구권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는데요. 그 청구권 특별회계에서 민간인에게 보상을 시작하는 게 75년부터입니다. 10년이 지나서야 민간인에게 보상을 하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본 정부나 회사에 대한 채권, 각종 유가증권, 그리고 미불 임금에 관한 기록 이런 걸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큰 금액이 아닌 이상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망자 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자에 대한 어떤 군인 군속 그리고 노무자로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어떤 신고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약 한 9만여 건의 신고가 있었어요. 9만여 건의 신고가 있어가지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30만 원씩 그리고 사망자가 한 10,000명 가까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 사망자에 비해서 그 숫자가 매우 작았다. 물론 남북한이 분리되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말 작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미불 임금이나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9만여 건 지급을 받아서 그게 한 66억에서 도합 한 94억 정도의 민간인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당시 환율로 나누면 한 2천만 달러쯤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또 일본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는 또 상당한 금액 사망자 1,650불, 부상자 2,000불, 생존자 200불 이렇게 해서 한 3억 6천만 달러 정도를 신청을 일본에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3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결국 민간인한테 돌려준 거는 한 2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이 그 채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것입니다. 사망자 1인에 대해서 30만 원을 지불한 것은 당시 일본에 청구한 1650달러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가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래서 원래 우리는 끌려갔다, 노예적으로 사회당했다 하는 노예 기억이 한일 회담을 계기로 해서 크게 증폭되는 가운데 10년 뒤에 정부가 청산한다고 한 것이 그나마 미진하여서 이 불만은 점점 쌓여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알다시피 이 1990년대가 되면은 여러 가지 소위 민주화 시대에 이 국가의 보훈 체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종사하신 분들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뭐 2억씩 3억씩 뭐 알기는 뭐 제가 어떤 분은 10억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6.25 참전 용사들이 뭐 우리는 뭐냐 하는 이런 식의 불만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호 체계의 일정한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위안부 문제가 발생을 해서 1995년 이후에는 위안부들에게 정부가 3천만 원씩 일시금을 지원하고 매달 110만 원씩 상당량의 생활비 보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국가의 원호 체계에 과거사 문제가 끼어들면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게 될 때 이 정치적 기억을 이용해서 어떤 정부로부터 무엇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태평양 전쟁 유족회를 비롯해서 활발한 활동의 결과 과거사 청산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2005년이 되면은 2004년부터입니까 노무현 정부가 일본과의 역사 전쟁을 선포를 하고 과거사를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중에 하나가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신고를 다시 해라 해서 약 한 22만 명의 신고를 받고 지금까지 알려진 한에서 한 3,600억 가까이가 그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지급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난 지가 벌써 한 5년 됐는데도 정부가 백서를 발간하고 있지 않아요. 이 75년도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곧바로 백서를 발간해서 청구권 특별회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노무현 정부가 행한 이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보상과 지원에 관해서는 아직 백서가 발간되고 않아서 뭔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이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백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아서 말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이지만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술적인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노무자들의 임금, 근로조건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비로소 최근이 되어서야 실태가 밝혀졌다. 그럴 때 노예적인 조건 하에서 노예적으로 사역됐다는 것이 반드시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혼란기에 미불 임금도 일본으로 건너진 자료를 보면 대개 2, 3개월의 임금에 불과합니다. 2, 3개월의 임금에. 2, 3개월에 불과한 임금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군인 군속의 경우에는 뭐 임금 수준이 더 낮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대체로 그런 문제들을 70년 전에 이미 역사로 변한 사건, 많은 당사자들이 죽고 없는 그런 가운데 이런 문제를 정부가 다시 이렇게 일정한 금전의 보상의 형태로 해결한다는 게 과연 광명정대 과연 그것만이 올바른 방식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약 한 22만 명이 신청해서 그중에 6만여 명이 평균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연간 80만 원 정도의 그 의료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6만여 명 정부로부터 한 5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사람들이 사망자는 2천만 원이고요. 또 부상자는 또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70년 전의 사건 그리고 그 원 당사자들은 대부분 이미 사망한 상태. 그 유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과거사를 금전으로 청산한다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실태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강화되어 온 어떤 노예 기억에 의한 금전적인 물질주의적인 청산만이 반드시 옳았느냐 한데 의문이 있다 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일단 75년에 역대 정부가 한번 청산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시 30만 원의 지급이 좀 미지급, 좀 불충분했다고는 하나 나름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 월남전에서 병사가 사망할 때 위로금을 3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6.25 전사자들에서는 월 평균 4,200원의 연금을 주고 있을 수 있고, 이걸 당시 이자율로 환산하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한국의 원호체계, 연금체계에 포함시킬 것인가 굉장히 논쟁거리죠. 그럴수록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현금으로 일시로 지급할 때 30만 원 더 이상은 지급하기는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그 물질적인 청산은 불충분하나마 그런 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걸 다시 재론하게 될 때는 저는 금전적인 청산보다도 해석과 명예의 문제를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70년이 지난 2005년 그 단계에 있어서는 일본에 가서 사망한 군인, 군속, 노무자들이 도대체 누구였던가,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전 국민이 공유하는 기억을 새롭게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05년 저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는 한 와중에 경상남도 사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당시 일본에서 일본 병사로서, 일본 군의 그 가미가제 요원으로서 전사한 어떤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탁경현이라고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일본 군에 징집이 됐는지 자원을 했는지 하여튼 일본 특공대 요원으로서 오키나와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그 제1교포나 일본인 지인들이 그 사람의 위령비를 사천에 세우고자 했을 때 사천의 그 시민단체는 그 위령비 철거를 결국 철거시켰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일본군으로 나간 죽은 사람들의 명예는 어떻게 일본으로 나가서 죽은 사람이 위령비를 세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보상금은 받는단 말이죠. 이 엄청난 간격,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약 한 2만 2천 명의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일본의 그 지원병으로 나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원병으로 나간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정부가 다 그들의 그 반개 친척에까지 찾아서 돈으로 보상할 텐데 그들의 명예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야스쿠니 진자의 그 위패가 있지 않느냐. 그들은 친일파였던 것입니다. 국내에 위령비 하나 세울 수도 없는데 물질적으로 보상한 그 자손들에게 한다. 이런 엄청난 모순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백서가 발간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물질주의적인 청산보다도 그 시대의 제국주의 전쟁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던가, 그게 한국인들은 그 제국주의 전쟁에서 그 참전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살아 돌아온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의 기억을 국민적 기억으로 공유를 하면서 그걸 내면화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성화, 그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청산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적 방식으로 밖에 과거사를 청산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노예 기억의 특질이 아닐까.
그러나 과연 당시 사람들이 노예였던가? 끌려가고 맞고 그리고 속절없이 죽기만 했던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다시 한국에 그들의 고향에 돌아와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위로를 받는 우리 한국인들이 올바로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정상적인 완전한 의미의 역사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 수준이 그런 정도로까지 고양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어야만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막 그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